그때 나는 죽었어야 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을 때 방 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주최한 참전용사 초청 행사에서 젊은 한국군 장병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분위기 속에서 한 노병이 갑자기 죽음을 언급했으니 그럴 만도 했죠.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70년 전의 그날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장피에르 모로.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노병입니다. 그때 나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은 프랑스 전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극동에서 발발한 새로운 전쟁 유엔군 파병 논의 중 라디오에서도 연일 전쟁 뉴스가 흘러나왔죠.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어. 프랑스군도 참전한다고? 대체 왜?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있긴 한가?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몇 달 뒤 프랑스 정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내가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야, 피에르. 아버지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리옹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해왔고 나는 그 가업을 이어야 할 운명이었죠. 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앗아갔어.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형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은 전쟁이 남긴 상처를 안고 살았죠. 하지만 내 젊은 마음은 모험과 명예에 불타올랐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정의로운 전쟁? 전쟁에 그런 게 있단 말이냐. 아버지는 분노했지만 결국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5년. 거리에는 여전히 전쟁의 상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폐허가 된 유럽의 도시들을 보며 자랐고 그곳에서 전쟁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 중 몇몇도 나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프랑스군이 유엔군으로 참전한대. 우리도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해. 우리는 전쟁을 위대한 모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전쟁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1950년 10월,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엔 프랑스 대대에 자원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군복을 입고 훈련소로 들어갔습니다. 훈련소의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낡은 MAS-36 소총과 무거운 철제 헬멧, 그리고 가죽 부츠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싸워야 한다. 알겠나? 훈련관들은 소리쳤고 우리는 매일같이 구보와 사격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눈 속에서 살아남는 법, 맨손 전투, 게릴라 전술까지 배웠습니다. 내 옆자리에 있던 마르셀 중사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습니다. 그는 나보다 10살 많았고 이미 전쟁을 2번이나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전쟁은 낭만이 아니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마르셀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뼈아픈 진실인지. 나는 프랑스군 600명과 함께 군용 수송선을 타고 마르세유 항구에서 한 달 동안 항해를 하면서 일본을 거쳐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배 안에서 우리는 불안과 기대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에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뭔가 아는 게 있어? 동료들이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아니야? 중국이나 일본 근처겠지. 솔직히 처음에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었지만 현재 지금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가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프랑스 정부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우리는 타국의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들일 뿐이었습니다. 배는 한 달간의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내린 순간 나는 경악했습니다. 이곳이 한국인가? 전쟁으로 초토화된 거리, 폐허가 된 건물들, 추위 속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헝겊으로 된 옷을 걸친 채 맨발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황폐한 곳에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나는 처음으로 전쟁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우리는 군용 트럭을 타고 최전선 38선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수송 트럭에 몸을 싣고 북쪽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불타버린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폐허가 된 집들, 총탄 자국이 선명한 벽, 거리에 널브러진 잔해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동료들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농담을 던졌습니다. 피에르, 리옹에 돌아가면 내 빵집에서 공짜로 빵 좀 얻을 수 있겠지? 마르셀 중사, 우리 중 누가 제일 먼저 전쟁 영웅이 될까요? 마르셀 중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웅은 대부분 집에 돌아가지 못하지.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군용 트럭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전선에 가까워지는지 멀리서 포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긴장했고 바짝 얼어 MAS-36 소총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1951년 1월 손에는 MAS-36
소총 등에는 최소한의 보급품을 짊어진 채 38선 근처에 눈 덮인 고지에 배치되었죠. 그곳은 이미 얼어붙은 눈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겨울도 춥지만 한국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제가 경험한 어떤 추위보다 혹극했습니다.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고 손발은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듯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쟁터에서의 생존이 단순한 전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프랑스 대대는 한국군, 미군과 함께 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용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우리를 집어삼킬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명탄 발사, 갑자기 밤하늘을 가르며 하얀 빛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산자락 아래 수천 명의 중공군이 인해 전술을 펼치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너무 많아 산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함성, 괴이한 소리들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건 악몽이야. 우린 죽었어. 옆에 있던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현실이 나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진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소년, 저것 봐. 제 옆에 있던 마르셀 중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 많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사격 개시, 저도 소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어깨를 후려치는 반동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눈앞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형제였을 텐데.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그런 감상적인 생각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전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중공군은 끊임없이 몰려왔고 우리는 한 발 한 발 절박하게 총알을 장전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탄약은 바닥났고 무전기도 파손되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본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르셀 중사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소대장인 듀니에 중위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격진을 뚫고 본부까지 가야 한다. 자원할 사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자살 임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마르셀 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러나 마르셀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에르,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넌 살아남아서 리옹으로 돌아가 아버지 빵집을 이어받아야지.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쾅! 포탄이 우리 진지를 덮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야전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로 이병, 자네가 유일한 생존자야. 프랑스인 군의관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셀 중사는요? 듀니의 중위는? 군의관은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았다. 하지만 나만 살아남았다. 왜 하필 나만? 그 질문은 70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파리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국방부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국제군사훈련 경기대회에 초청합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지만 아들 앙투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과거와 화해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70년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는 초고층 빌딩, 현대적인 지하철, 빛나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떠난 그 나라라고? 내 기억 속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박중령이 인사했습니다. 모로 선생님, 환영합니다. 한국군은 프랑스 참전용사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년 전 나는 이곳을 비극의 땅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기적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훈련 첫날 국제 참가국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 한국군에 대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군? 미국이 없었으면 지금쯤 우리 땅이었겠지. 중국군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강해졌잖아. 일본 자위대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 장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해졌다? 그건 착각이지. 한국군이 실제 전투에서 이긴 적이라도 있나?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일본 장교도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동의한다. 솔직히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전쟁이 나면 미국에 의존하는 게 뻔하지 않나?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70년 전 나는 38선의 눈 덮인 전장에서 피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한국군이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희생했는지.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때 박중령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모로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령, 저들은 한국군의 진정한 모습을 모를 걸세.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네. 박중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말에서 강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다가올 순간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한국군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훈련대회가 시작되자 한국군은 모든 종목에서 놀라운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포병 사격, 공수부대 경연, 전술 시뮬레이션, 어떤 과제에서도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진정한 강함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일부 중국과 일본 장교들이 한국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일본 자위대 대위가 중국 군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비꼬았습니다. 한국군, 미국 덕분에 성장한 거지. 독자적인 전력은 아니잖아. 그렇지.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미국이 없으면 어려울걸? 그들의 말을 들은 한국군 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야전 생존 훈련 중 한 중국 특수부대 요원이 실수로 지뢰지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도와줘. 누구 좀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훈련용 지뢰였지만 발을 떼는 순간 사망 판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의 일본과 중국 군인들조차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위험해. 괜히 갔다가 너까지 탈락한다. 기다려. 지휘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해. 모두가 주저하는 순간 한국군 특전사 대원 하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멈춰. 너까지 들어가면 둘 다 위험해. 일본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대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지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차분하게 지뢰의 감지 장치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천천히 발을 떼세요. 중국 병사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었습니다.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대원이 지뢰의 감지 센서를 무력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중국 병사는 한국군 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넌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날 도왔어. 하지만 한국군 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장에는 동료를 버리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70년 전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르셀 중사, 가지 마세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피에르. 70년 전 마르셀 중사는 전우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군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한국군 참모총장이 연설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강함이란 무기나 전술이 아닙니다. 희생을 기억하고 전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군인의 정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마르셀, 그리고 전우들이여. 나도 이제 당신들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한국군을 얕봤던 중국과 일본의 장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본 장교는 한국군 대원에게 거수 경례를 하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중국 군인은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한국군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군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나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남겨진 것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한국군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한 군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서 남은 생을 살아가기로 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